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PSAT 자료 해석 영역을 같이 하게 될 김용훈 강사라고 하고요. 네,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일단 이제 앞에 여러분들이 언어 논리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본격적으로 자료 해석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 갈게요. 저도 앞에 소개해드렸던 조은정 선생님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것처럼 저도 과거에는 학생이었어요. 공부도 했고 그다음에 여기 제 합격 이력 적어드렸지만 저도 이제 공부하다가 중간부터는 3년 연속 합격을 했죠. 근데 사실 저는 방금 그런 이야기 하다 왔죠. 피셋형 인간이라고. 저도 물론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2년 이전까지는 계속 떨어졌었거든요. 물론 자료 해석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었지만 나머지 영역이 조금 부족해서 하락을 했는데 이제 12년도부터는 자료 해석을 좀 극단적으로 많이 올려가지고 소위 말하는 하드 캐리를 해가지고 합격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합격생들은 불합격한 사람들 심정 잘 몰라요. 근데 저는 떨어져도 봤고 합격도 해봤고 그리고 13년 이후로 저도 지금까지 거의 한 7, 8년 정도 강의를 했고 공부한 기가 합쳐서 저도 10년이 넘거든요. 그 안에 저도 많은 합격생을 배출해 봐서 어떤 친구들이 합격을 잘하고 잘 할 수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전달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료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게 이거예요. 얘가 뭐냐?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오해 하나만 짚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자료 해석이다 해가지고 제가 흔히 나오는 세 가지 대표적인 유형의 자료를 가지고 왔거든요. 보시면 표, 그 다음에 그림, 그리고 보고서 이 셋 외에는 안 나와요. 딱 이 세 가지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표는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표화해서 수치를 정리한 자료예요. 그리고 이 수치를 정리한 자료를 그림으로 바꾼 게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한편으로는 이런 자료들을 줄글로 설명해 놓은 부분이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당연히 모두들 합격하실 테니까 공직에 들어가서 많은 양의 자료를 검토하다 보면 이런 자료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손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을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많은 양의 자료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빠르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나 이거를 본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 하신 분들은 이런 수치적인 특성 때문에 자료 해석이 수학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거 수학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수학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혹시 이 중에 나는 어렸을 때 수학을 잘 못했는데 나는 중고등학교도 수포자였어. 그리고 나는 지금 앞으로는 수학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수학은 아니에요. 물론 수리적인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 잘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앞에 양력 보신 분들 모르겠지만 저도 전공이 전혀 이거랑 무관하거든요. 근데 다 해요. 심지어 어떤 케이스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실제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요즘은 이 PSAT를 시험으로 보는 과정이 굉장히 많아졌죠. 근데 과거에는 이제 5급 공채라고 하는 행정고시가 있었고 그리고 현재에도 국립외교원 즉 외교관 후보자를 하려는 친구들이 이 PSAT을 공부를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친구들 중에 어떤 특징을 가진 친구들이 있냐면 그 외국어를 잘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해외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 친구들 보면 중고등학교 때 해외에서 그 국가에서 수학 같은 걸 배웠기 때문에 너 수학 공부 어떻게 했어 물어보면 계산기로 했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이제 학교 다니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우리나라에서 정규 수학 과정 공부할 때 수업이나 시험 시간에 계산기 쓰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죠. 그렇죠. 절대 그거는 허용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학교를 정규적으로 밟은 친구들은 암산이라는 연산 과정이 체화돼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게 없죠. 다 계산기가 도와줬으니까. 근데 이런 친구들조차도 다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될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수험 기간이 달라져요. 저는 그거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공부도 해봤고 떨어져도 봤고 합격도 해봤고 수많은 친구들 합격도 시켜봤고, 물론 그 중에 불합격한 친구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수험 기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아까 은정쌤이 말씀드렸던 좀 더 확실한 검증된 선배, 이제 저 같은 강사들을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학은 완전히 아니에요. 제가 여기도 적어드렸지만 어려운 수학 지식 사실 필요 없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수학 잘 못했다, 수학 공식 모르고 있다, 사실 저도 모르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자료 해석 문제는 다 풀어요.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에 대한 어떤 능력을 필요로 하냐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해드리면, 일단 자료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신속한 수치 처리 능력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신속한 수치 처리 능력이라는 거는 딱 간단해요. 조금 더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기본적인 사칙 연산 다 할 수 있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하잖아요. 뭐 써서 주먹 구구식으로 하든 암산으로 하든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구구단 다 외우고 있죠. 그거만 있으면 돼요. 진짜예요. 믿기 힘들겠지만 지금은 뭐 안 믿길 수도 있어요. 이 시험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해보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로 이 자료 해석 영역이라는 거는 수학이 아니구나. 수학적인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더라도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험의 성패가 결정되겠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따 예시 문제도 제가 프린트로 드렸으니까 같이 풀어보면서 그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자료 해석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제가 정리해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자료 해석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이제 여기 혹시 자료 해석 시험 문제 풀어보신 분 있어요? 나는 자료 해석 문제 심심해서 풀어봤다. 심심해서라도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은 아직 시험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일단 초심자를 가정해서 제가 적어드렸어요. 물론 여러분들 나중에 아직 7급 예시 문제가 조금 일부 공개되었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명시적인 아직 공고가 뜨진 않았는데, 일단 언어 논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뭐 수능 때도 국어를 했었고, 일단 지문 독해적인 측면에 좀 익숙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료 해석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심자를 대상으로 간단하게 적어드렸는데, 일단 투트랙 전략이라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 실제 출제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서 거의 뭐 90점 이상 맞아야 된다. 그럼 이 비율을 바꿔주면 되는데, 일단 초심자가 80점을 맞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면 나는 그래도 좀 수적 감각이 있다. 그쵸? 그리고 뭔가 좀 계산 속도도 빠르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일단 전체 문제 중 90%를 풀어서 정답률 90%에 가깝게 맞추도록 노력하시면 돼요. 그래도 한 80점, 81점 나오겠죠. 예시예요, 예시. 대신 나는 수적 감각도 좀 떨어져. 나도 수학 싫어해. 숫자 보기도 싫어. 하지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좀 더디긴 해도 그래도 내가 문제를 한번 풀면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 라고 하신 분들은 두 번째 방법을 택하셔도 역시 80% 가까이가 나와요. 네, 좀 체감이 안 되실 텐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7급 공부를 내년에 시험 보게 되면 뭐 언어도 마찬가지고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자료 해석에서 보통 이제 25문제를 60분 동안 풀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일단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PSAT이라는 거는 적성 시험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이제 7급이나 9급 공부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예요. 물론 당연히 시험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시험 공부를 왜 하는 거죠? 최대한 여러분들이 공부한 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하죠. 근데 얘는 아니에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내년 필세 시험 전날까지 공부하고 보고 문제 풀었던 자료 문제가 안 나와요. 생전 처음 보는 자료, 처음 보는 주제가 나와요. 그러면 누구나 당황하죠.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그런 주제적인 측면보다 어떤 주제, 어떤 자료가 나오더라도 내가 이 구조를 많이 봤던 거니까 구조적으로 좀 익숙하게 접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사실 저도 그래요. 아까 양력 말씀드렸지만 저도 첫 시험을 2008년도에 봤거든요. 벌써 지금 10년 넘었죠. 근데 가끔 시험 문제를 보면 저도 처음 본 자료가 나와요. 근데 다 풀어요.
왜냐하면 주제나 자료 자체는 살짝 달라 보일지라도 문제에서 의도하는, 그죠? 소위 말하는 출제자의 의도, 그리고 전체적인 문제 구조는 거의 거기서 거기에요. 그리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자료 해석이 타 과목에 비해서 가장 정형화된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핵심만 꿰뚫으면 아 이게 수학이다 그런 거 생각 안 하고도 충분히 잘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왜 말씀드렸냐면 이제 정답률에 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극단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25문제인데 내가 한 22문제 정도 풀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 친구는 빨리 풀었죠. 생각보다 많이 푼 거잖아요. 한 3문제 남기고 다 풀었으면. 근데 나중에 채점을 해보니까 정답률이 50%밖에 안 돼요. 그럼 이제 11문제이고, 그렇죠? 맞힌 게. 그리고 보통 25문제는 배점이 4점이거든요. 그럼 몇 점이죠? 44점밖에 안 돼요. 지구상의 어떤 시험이든지 어떤 시험이라고 이제 너무 자신 있게 말하면 안 되지만 44점을 가지고 1차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거의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만약 이거보다 좀 덜 풀었어요. 한 18문제밖에 못 풀었는데 그래도 내가 조금 속도는 버릴지라도 정답률에 신경을 썼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다 맞췄어요. 그러면 몇 점이에요? 몇 점이죠? 그래도 72점은 나와요. 물론 합격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점수가 될 수는 있죠. 하지만 이거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언어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지만 자료는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게 항상 딜레마예요. 공부하다 보면 알 거예요. 내가 잘 맞히고 싶은데 너무 꼼꼼하게 보다가는 시간을 놓치기 쉽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시간을 확보하기 싶으면 정확도가 떨어지고 그렇죠?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다 그런 딜레마를 겪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니까 초심자는 그러면 어디에 더 방점을 두고 집중을 해야 되냐? 제가 사례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정확도예요. 속도는 나중에 올리는 거예요. 물론 같이 올리면 좋죠. 근데 내가 정 둘 다 잡기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면 정확도에 더 포인트를 두세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케이스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좀 더 정확하게 접근한다.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자료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계산 속도 아무리 빨라봤자 내가 처음에 식을 잘못 세우고 문제를 잘못 읽고 표의 숫자를 잘못 가지고 오면 말짱 도루묵이죠. 그래서 올바른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오늘 제가 문제 설명하기 앞에서 어떻게 하면 자료 해석에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시간 싸움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푸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고 나머지는 제가 자료에 드린 거니까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언어논리 선생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자료 해석도 자료 해석만의 공부 방법이 있어야 돼요. 물론 개별적으로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처음 하신 분들은 기본적인 제가 해석의 틀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제 강의 듣게 되면 제가 어떤 강의를 하게 되든 이걸 강조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자료, 어떤 주제가 튀어나올지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고.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적어놓긴 했어요. 한번 볼까요? 이제 재단각이라는 해석의 기준을 하자. 왜냐하면 실제 자료는 생소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재단각이 뭐냐면 그냥 제목, 단위, 각주의 약자예요. 너무 당연한 말을 써놨는데 먼저 첫 번째 제목을 왜 봐야 되냐면 일단은 나한테 주어진 자료의 범위, 어떤 정보가 주어졌으며 그리고 이 자료의 범위가 어떠한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돼요. 언어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자료 해석은 특히나 주어진 자료를 벗어난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상식 있죠. 그런 게 개입되면 틀리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제목을 보고 이 제목을 보고 나한테 이만큼의 자료가 주어졌구나. 내가 이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최근도 아니에요. 이제 한참 됐는데 요즘은 이제 자료가 하나만 던져지는 게 아니고 2개 이상, 즉 복수의 자료가 나온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보는 자료인데 막 자료가 2-3개씩 던져지면 여러분들이 헤매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디서 내가 이 답의 근거를 찾아야 될지. 그래서 제목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 자료 간의 관련성을 일단 좀 포착해 가지고 들어가는 게 편해요. 그것도 제가 다음 예시 문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위인데, 단위도 이제 제목과 보통 동시에 보는 측면이 있는데, 특히나 단위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상대적인 비율의 단위인 이 퍼센트를 좀 조심해야 돼요. 퍼센트. 왜 퍼센트를 조심해야 되냐면, 얘는 이제 상대적인 수치니까, 상대적인 수치니까, 보통 이제 절대 총량인 실수는 어느 경우에나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퍼센트를 단위로 쓰는 비율 자료는 비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인 내용 설명드리기 전에 얘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표나 그래프를 볼 때 단위가 퍼센트만 주어져 있다. 그러면 출제자 의도는 내가 함정 걸 거니까 한번 잘 피해봐.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봐도 돼요. 거의 100%예요. 이쪽은. 안 물어보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출제자의 시점을 더 높은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전제적 출제자 시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조금 더 문제를 입체적으로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목과 단위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하면 되는데, 각주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돼요. 보통 이렇게 당구장 표시로 시작하고 각주가 없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각주가 있는 문제는 꼭 체크하고 때로는 분석하고 들어가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각주, 이제 소위 말하면 주석이라고도 하고 추가적인 정보라고도 하는데, 이게 주어졌는데 내가 안 보고 문제를 풀었다? 나는 그 문제를 마치기 싫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따가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재단각을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린 문제가 두 문제예요. 실제 두 문제를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시험제를 오늘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시간 드리고 푼다라는 개념보다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앞뒤 페이지가 한 문제예요. 여기 예제 1번, 실제로 민간 경력기 2014년도 14번 기출문제인데, 보시면 이제 전국 지역별 월별 영상회의 개최 실적이다 해가지고 이 그림 이름 원그래프가 나왔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이런 선형 그래프가 나오고 아래쪽에 선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한데, 그럼 이제 자료가 일단 많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자료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해석의 틀로서 재단각 말씀드렸죠. 한번 해볼까요? 그림 이름 뭐예요? 그리고 그림 2는 뭐예요? 일단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림 1과 그림 2를 순간적으로 캐치했을 때, 일단 항상 여러분들이 공통점 차이점을 생각해야 돼요. 둘 다 똑같이 뭐예요? 영상회의 개최 건수예요. 차이점이 뭐죠? 차이점. 그림 1은 지역별. 그쵸? 그림 2는 뭐예요? 월별. 이렇게 너무 유치한 걸 왜 말씀드리냐? 이게 여러분들 판단의 근거예요. 왜냐하면 선지를 한번 볼까요? 푸는 건 이따 볼 테니까 일단 볼게요. 지역별 이 그림 1, 월별이 그림이니까 1번 월별 뭐 보면 돼요? 그림 2 보면 되죠. 2번 월별 역시 그림 2 보면 되죠. 3번 가장 많은 지역, 4번 인천, 충남, 5번 강원, 전북, 전남 모두 다 그림 1을 보면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제목만 체크하고 들어가더라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지를 읽었을 때 그림 1을 봐야 되나? 그림 2를 봐야 되나? 이런 고민한 시간 자체를 줄일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제목을 꼭 봐주시고, 그 다음에 단위 자체는 되게 간단하죠. 둘 다 건수예요. 그렇죠? 여기도 건, 여기도 건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건수도 친절하게 주어져 있죠. 1082건이다. 앞에도 1082건이다.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똑같은 자료를 하나는 월별, 하나는 지역별로 분류한 자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별이라고 붙어 있죠. 이 별, 쉽게 말하면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역 기준으로 그림을 그려놨다. 그리고 월 기준으로 그림을 그려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사실 간단히 풀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조금 쉬운 선지부터 보시면 좋아요. 어떤 게 쉬워요? 가공되지 않는, 직접적으로 묻는 게 쉽다라는 거죠. 선지를 한번 볼까요? 제가 키워드를 다시 체크해 드릴게요. 아까 제가 여기 그림 2, 여기는 그림 2를 봐야 된다라고 디렉션을 제가 정해 드렸지만, 선지의 특성을 보여드리면, 1번 선지는 뭐죠? 증가율. 그쵸? 2번은 뭐예요? 개체 건수가 가장 많은지, 3번도 건수가 가장 많은지, 4번
가정을 했죠. 뭐뭐 했다면 몇 개이다. 5번도 50% 이상이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선지의 키워드만 보면 어때요? 1번이나 그쵸? 증가율 이거 비율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5번 50% 이상이다. 이거 여러분들이 제목과 단위를 우리가 봤지만 지금 문제 각주는 없죠. 단위가 뭐였어요? 그냥 절대적인 수량의 건수의 단위인 건이었잖아요. 근데 1번 선지나 5번 이제 증가율이니까 얘도 결국에는 퍼센트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얘랑 얘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숫자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일단 계산이 어렵고 쉬운지는 여러분들이 해봐야 알죠. 복잡할 수도 있고 간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적어도 2, 3, 4번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 쉽게 들어가야 실제 이 문제의 객관적인 난이도가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의 상대적인 체감 난이도를 줄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처음 하신 분들이 기준이 없다. 내가 어떤 선지를 봐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선지 쉬운 것부터 하세요. 네. 그러면 볼까요? 2번부터 볼게요. 네. 3, 4분기에 가장 많다라고 했는데 3, 4분기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죠? 1년 12달을 4로 나눠가지고 3달씩 묶은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1분기, 이렇게 2분기, 이렇게 3분기가 되죠. 이건 다 아시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네. 아주 기초적인 건데 그럼 이 3분기 즉 7, 8, 9월을 묶어서 봐야 되냐?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시킨 대로 더해요? 아니에요. 지금 얘네들 보시면 92, 102, 120이기 때문에 하나씩 1대1 대응을 해도 어때요? 이렇게 봐도 얘가 높고 여기는 비교할 필요가 없죠. 여기도 어때요? 이렇게 하나씩 봐도 이 7, 8, 9월을 이길 수 있는 조합이 없어요. 다른 분기는. 그래서 가장 많다라고 하시면 돼요. 굳이 더하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가장 많은 지역이 전남이다. 이건 그냥 여러분들 이거 읽으시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림은 시각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쉽게 보여진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 그림 보면 이게 제일 많잖아요. 파이가. 그렇죠? 그래서 전남이 가장 높다라고 하면 되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4번 이게 좀 여러분들이 해석상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이제 9월에 개최했다라고 했죠. 9월은 몇 건이죠? 여러분들 프린트에도 있죠. 120건이라고 돼 있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인천과 충남이 모두 9월에 개최했다면 이라고 돼 있죠. 인천 충남을 한번 볼까요? 인천 얼마예요? 54. 그쵸? 앞에 있죠? 그 다음에 충남 얼마죠? 65. 그럼 인천 충남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이 덧셈을 여러분들 다 하잖아요. 65, 54의 합은 119. 그쵸? 119죠. 그러면 이제 인천 충남이 119인데 이 119건이 모두 이달에 열렸으면 9월 달에 열린 게 120건이니까 한 건은 뭐예요? 어딘지 모르지만 어느 지역에서 열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4번 물어보는 걸 볼게요. 개최한 지역은 모두 3개이다. 맞죠? 인천 충남과 그 하나는 어디일지는 모르겠지만 열렸겠죠. 그래서 일단 지역 자체를 찾는 게 아니고 지역의 개수가 3개이냐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역시 옳은 선택지다라고 보면 되죠. 네, 지저분하니까 좀 지울까요? 그 다음에 이제 1번하고 5번 답이 안 나는데 1번 증가율 물어봤고 5번 50% 이상이다. 일단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1번보다는 5번이 훨씬 쉬워요. 50%는 뭐예요? 쉽게 보면 절반이다. 그쵸? 그럼 이제 강원, 전북, 전남인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강원, 전북, 전남인데 일단 전체가 1080이니까 반토막 내볼게요. 얼마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 시작될 특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산을 하고 더하고 뺄 때는 어떻게 해요? 1의 자리부터 하나씩 더하면서 올라갔죠. 앞으로 자료 해석에서는 반대로 하세요. 큰 숫자부터 하세요. 그러면 1080이니까 일단 1000을 반토막 내볼게요. 얼마예요? 500. 82를 반토막 내면 얼마죠? 80, 40, 2, 1이니까 541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였죠? 저도 까먹었는데 네, 강원, 전북, 전남. 네, 강원, 전북, 전남인데 그럼 이거를 다 더하고 있지 말고 541보다 얘네 숫자 합 3개가 넘는지만 보면 돼요. 그쵸? 크게 더해 볼게요. 90과 70 더하면 얼마 정도죠? 일단 1의 자리 가만 안 해도 적어도 160 이상이 되죠. 440에 160 더하면 얼마가 넘어요? 600이 넘어버리잖아요. 그럼 얘보단 크겠죠. 맞아요. 50% 이상.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일단은 2, 3, 4, 5 봤더니 1번이 틀리겠네요.
1번도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1번 증가율이 5월이 가장 크다라고 있는데 여기 61에서 96으로의 증가율이 가장 크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증가율 공식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증가율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특강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제 사실 이제 증가율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특강 때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지만 이 분수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실제로 계산을 해가지고 증가율 도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분수 형태로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면 되는데 아직 얘가 뭔지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지만 오늘 시간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힘들지만 일단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분수 비교만 잘 해도 아까 우리 자료에서 문제가 몇 문제였어요? 25문제였죠. 그 25문제 중 20문제는 그냥 꽁으로 풀 수가 있어요. 너무 뻥이 세죠. 근데 진짜예요. 이 분수 비교만 잘 해도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자료 해석에서 문제를 푸는 스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기본기로 장착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걸 잘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제가 아무리 설명 잘 드려도 여러분들이 연습 안 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연습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일단 볼게요. 근데 이제 그림이니까 5월에 전월 대비 증가율이니까 4월에 비해서 5월에 증가한 걸 봐야 되는데 이게 제일 크냐? 일단은 그림이 주어졌으니까 기울기가 크면 증가율이 항상 큰 건 아니지만 일단 기울기가 큰 월을 비교해 보면 이쪽하고 이쪽이죠. 그렇죠? 근데 일단 기울기상으로 이쪽이 더 커 보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비교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3월과 5월의 전월 대비 증가율을 비교하시면 돼요. 근데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61에서 96으로 증가율 구하려면 증가율의 분자가 되는 증가폭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일단 들어보세요. 그럼 얼마나 증가했죠? 61에서 96으로 35 증가했죠. 여기는 얼마나 증가했죠? 68에서 114. 114에서 68 빼면 얼마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아까 숫자를 크게 보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60에서 110으로 얼마나 증가한 거예요? 1의 자리 생각하지 않고 60에서 110이면 50이죠. 근데 8에서 4니까 4가 부족하죠. 그래서 46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볼게요. 61에서 35 증가했으면 61분의 35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9구단 6단 있잖아요. 65, 30, 66, 36이니까 얘는 증가율이 50% 넘지만 60%는 안 돼요. 그렇죠? 66에 36이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68이니까 70 생각해 보세요. 7, 6에 42. 얘는 60%가 넘네요. 그렇죠? 그래서 5월이 가장 높지 않고 3월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두세 달만 해도 충분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이 정도 시간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한 1분에서 1분 30초 내에 충분히 풀 수 있는 시간이 돼요. 이 문제 자체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간단히 보여드렸고 그 다음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해석의 틀을 좀 연마해야 되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문제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부제로 계산하지 않고 간단히 비교하기라고 했는데 일단 이제 언어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은 발문 잘 봐야 되거든요. 발문이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보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프린트에 있죠? 네, 연 매출액이 가장 많은 애랑 가장 적은 애를 그냥 순서 생각하지 말고 골라내라 이거잖아요. 그럼 이제 처음 이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그림 이름 매출액이고 그림인 뭐예요? 분기별로 영업팀별 비중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있으니까 각각 여기 50, 100, 100, 200 대입해가지고 비율 곱한 다음에 같은 팀끼리 더해가지고 도출하면 되죠. 그렇죠? 너무 빨랐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1분기가 50억 원이잖아요. 근데 이 50억 원이 다 뭐 A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색깔별로 팀이 나눠져 있는데 50억 중 10%만 A일 거예요. 1분기는. 그렇죠? 20%는 B, 30%는 C, 40%는 D 거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분기별로 다 계산을 해가지고 더한다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근데 사실 문제를 잘 읽어보면 출제자의 의도는 이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뭐예요? 매출액을 구하라는 거는 어디도 없어요. 그냥 누가 매출액이 가장 크냐 아니면 누가 제일 작냐 그것만 우리가 판단하면 되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매출액의 수치 구조를 보면 어때요? 50, 100, 200 일정한 배수 관계로 있죠. 그럼 기준을 한번 잡아볼게요. 얘네 100이 똑같잖아요.
그리고 얘는 50이잖아요. 얘는 200이죠. 그럼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은 얼마예요? 2분의 1. 그쵸? 100을 기준으로 200은 얼마죠? 그냥 2배잖아요. 얘네들 관계만 따지면. 그쵸? 그럼 제가 이제 나중에 수업 때 소위 이거를 가중치 개념으로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떻게 하면 돼요? 2, 3분기 더하고 1분기는 2로 나눠주고 4분기는 2를 곱해가지고 그냥 더해버리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해볼까요? 여기 75, 여기 45, 여기 40, 여기는 역시 40이고 여긴 반토막 내야 되죠. 그래서 20, 15, 15라고 하면 되고 여긴 2배 늘려야 되죠. 그러면 30, 80, 30, 60이니까 간단히 더해볼까요?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155. 여기는 얼마죠? 90. 여기는 얼마죠? 130. 여기는 얼마예요? 75니까 제일 큰 게 누구예요? D. 제일 작은 게 A니까 답은 3번이다. 그냥 이렇게 푸시면 돼요. 매출액 어디도 구한 거 없죠? 그냥 가중치 구조 판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비율을 더해주고 반토막 내에서 더해주고 2배에서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계산하려고는 절대 하지 마세요. 자료 해석의 거의 90% 문제는 이제 비교하기이지 계산하기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특강 때 말씀드릴 테니까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특강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어서 상호 판단 설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